저희 글루미데이의 3명의 캐릭터 중에 유일하게 사내만 가상의 인물인데요. 이 사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하신 배우분들과 연출님의 그 과정 중에 에피소드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내 만들면서 쉽지 않았죠. 배우들이 쉽지 않았죠. 저는 재밌었어요. 저는 그냥 툭 던져주면은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만드니까 재밌었는데 처음에 뭐 어떤 기회에 몇 번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김우진과 윤신덕의 이야기를 만들어달라고 의뢰를 받아서 그들의 이제 행적을 조사하다가 이 둘만 2인극으로 만들기에는 조금 제 영향이 부족해요. 제 3의 인물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을 누구로 할까 고민하다가 홍남파라든지 다른 어떤 분들이 조금 후보로 있었는데 이 둘의 삶을 다 아우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홍남파 작곡가도. 그러면 이 둘의 인생을 아우를 수 있는 게 뭘까 봤을 때 그 두 분이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 흘렀던 어떤 패시미즘, 영세주의, 이것이 그러니까 인물이 아니라 어떤 그러한 것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의인화되면 어떨까라는 발상으로 사례를 만들어서, 그래서 처음에 리딩 했는데 초연대 리딩 어땠어요? 기분이? 가만 안 두겠다 생각했어요. 정민 씨는 제가 전에 이제 대본 리딩하면 항상 첫인상을 묻거든요. 그러면은 정민 씨한테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아닌데? 이상하다고. 기억이 안 나는데 하고 그래가지고. 맞아. 그때는 또 역할도 다 정해져 있지 않았어. 정민 씨가 우진을 할지 사내를 할지도 몰랐었고, 규영 씨는 만나기 전에 얼핏 사내를 하고 있다가 늦으면 비쳤지만 그때 뭐 정해놓고까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분 얘기 왜 하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뭐 에피소드 빨리 들려주세요. 뭐 그러면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요? 에피소드가 처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처음에 사내가 할아버지로 등장을 했어요. 처음 받아본 적은 일본어 대사가 한 20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기고 나발이고 이거부터 외워야겠다. 그 규영 씨가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그래서 저는 캐릭터고 뭐고 사내를 맡게 된 확정된 순간 그 대사 먼저 다 외웠어요. 형은 안 외웠잖아. 저는 안 했어요. 성견 지명이 있어요. 네. 이거 왠지 안 할 것 그분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없애버리더라고요. 남자. 네, 한 일주일 걸려서 외웠는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참 그랬어요. 아니, 그리고 안 외운 게 아니고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혼자서. 뭐 누구를 붙여주던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해주게 된 점은 그 규영이는 이제 일본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거 녹음해서 형한테 다 보내줬잖아. 그랬나? 너 혼자 살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 조용히 봐. 그때 그 프롤로그는 노인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등장해가지고, 현재인 거예요. 2014년, 그때가 2013년이거든요. 그래서, 87년 전의 일에 대해서 누군가 묻고, 얘기하다가, 샥 들어가면, 샥 젊어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 그게 짧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막 휠체어 타고 나오고 그랬어. 휠체어 타고 나오고. 노인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도 더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그냥 상상 속에서 그래서 뭐 그냥 생각나면 막 던졌어요. 이 배우들한테 이런 건 어떨까, 이런 건 어떨까, 이런 발상으로 시작됐는데, 그래서 처음에 가장 모티브를 많이 얻었던 거는 그 파우스트의 메피스토펠레스였어요. 메피스토 오늘 개화한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 다시. 죄송해요. 저기도. 메피스토펠레스 이런 느낌은 어떠냐? 아니면
그 사이코패스에 관한 또 책 추천해 그거 한번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알아서를 만들었어요. 성민 씨 에피소드. 아니 만들면서 에피소드? 아 진짜 만들면서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형들이 워낙에 잘 하셨었으니까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맨 처음에 그 효민 씨가 캐스팅 됐다고 해서 가서 이제 하는데 보기에 되게 좀 차가워 보이는 인상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팀에서는 또 제일 어리고 그래서 귀여워야 되는데 귀여울 줄 알았는데 귀엽지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실험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실험 소리를 하면 다들 이렇게 박장대소하는데 얘는 정말 되게 사이코 패스 같은 느낌이 있다. 그건 단지 그냥 누나가 좀 불편했어요 처음에. 아 에피소드. 생각났어요. 그 성민 씨랑 윤 씨랑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에요. 근데 처음 만났어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씬을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그 여기 위에서 내가 면상을 다음에 또 이런 면상을 날려버릴 줄 있잖아요. 그 시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여기서 또 키스하면 내가 면상을 날리겠다 말 잊었어 이런 씬이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 그걸 하고 내려가는 그 씬이었는데 면상 팍 때리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데. 그러더니 내가 면상을 날리기 때문에 잊었어?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안 친해지더라고요. 사과하고 했어요. 미안. 저 우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약간 이럴 때 진짜 그래서 그 순간 성민 씨만 빼고 다 빵 터졌던 그 에피소드. 에피소드 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피소드. 있으시면 더 많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사례를 만들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되게 재밌었고 딱히 뭐 그런 근데 많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굳이 재밌었던 게 되게 좀 그냥 그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그 연습을 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고 보면서도 됐고 뭐랄까 고민적인 부분보다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홍정현 씨는 야 너 사내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웃기게도 제가 그럼 한번 고민해 볼게요. 야 형이 잘 만들어줄게 해. 그랬는데 왔는데 어떻게 해봐 이렇게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니 만들어주면 대놓고 나한테 왜 하라고만 하지 계속? 그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하는 것들이. 그래서 재밌게 작품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딱히 재밌다고는 너무 지금 생각나진 않네요. 유진이가 뺨 때린 거에.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공연 소개 중에 사내에 대한 소개가 출생 연도, 미상, 1926년 8월 4일 실종, 그리고 이름도 국적도 다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중 우진의 대사 중에 한 명은 일본식 이름 호시노 아카시, 그 어느 것도 진짜 이름은 아니지만 이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 사내에 가명을 이렇게 지으신 특별한 뜻이 있을까요? 원래 이제 자녀 이름을 짓든 어떤 자기 가명을 짓든 할 때 그 어떤 그 어감이나 혹은 그 의미 그 두 가지를 고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고려했는데요. 그 둘을 아우르는 인물이라고 했을 때 그 운명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운명, 한운명 하기에는 또 이름이 좀 어감이 안 좋고 근데 명은 뒤집어도 뜻은 같은 뜻이더라고요. 사전적으로. 그래서 명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줬고 또 사전적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운명보다는 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서 뭐 정확한 그 귀절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충분히 이 작품 안에서 어감으로도 뜻으로도
어울린다라고 해서 썼고요. 호시노아까지는 말하면 웃길 수도 있는데 왜 저기 그런 거 유행한 적 있잖아요. 인디안식 이름집. 그거 하면 몇월 며칠 이렇게 조합해서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안 쳤네. 근데 이제 일본 이름을 이제 지으려고 궁금하다가 그게 느껴가지고 봤는데 마침 우리가 8월 4일 일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시노 아까지. 근데 그 뚜뚜 별 증거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그 끼워 열심히 얘기했구나. 끼워만 어감도 좋고 그 뚜뚜 그럴듯하여 지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어졌어요. 네, 사내가 딱히 정의 내려지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지 이미 관객분들 사이에서 어떤 배우가 연기하는 사내는 굉장히 무서운 인간 같다, 어떤 배우가 하는 건 굉장히 인간이 아니라 악마 같다, 이런 평가들이 되게 많아요. 사내와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우진이 느끼는 세 명의 사내의 특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진이 저밖에 없나요? 네, 오늘 공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만신창이거든요. 근데 오늘 공연이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우성은 어떻게 했어? 정말 머리카락이 다 뽑히는 줄 알았어요. 네, 굉장히 되게 집중하면서 오늘 했었는데 각자의 마다 되게 달라요. 캐릭터가 사내 3명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민희 형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공연은 정말 한 마리 야생마다 네. 그런데 공연에서는 민희 형이 되게 선하게 공존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랑 만날 때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쑥 이렇게 끌려가게 되다가 나중에는 배신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선하게 공존하는 그런 사내라서 되게 매력적이고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규영이는 제가 공연을 한 번밖에 안 했지만은 굉장히 사내스러운 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규영이의 또 어떤 눈이 굉장히 깊거든요. 자세히 보면 연습들에서 남자 눈을 보고 말한다는 거는 정말 제가 놀랐는데 연습실 때 눈 보고 빠져들 것 같아요. 쑥 빠져드는 그런 사내 남자 좋아하니요?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요. 그리고 성민이 사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앙칼진 모습이 있어요. 네. 체격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 신체적 차이도 많이 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성민이의 사내만이 갖고 있는 어떤 사이코패스적인 모습들과 굉장히 냉철할 때는 냉철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런 사내였습니다. 성민이한테. 그럼 안유순 배우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나쁜 남자가 여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신덕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내들의 매력은 어떤지. 신동의 입장, 제 입장이 아니시네. 제가 그냥 그 무대에서 봤을 때 우선 정민 배우는 우선 이렇게 기력치도 이렇게 좋고 이렇게 그 얼굴은 내가 좀 낫지 않나? 이게 정말 이렇게 잘 맞아요. 그래서 부정하지 못해요. 이렇게 하지만 사실 부정하지 못하는 어떤 개인적인 거 말고 신경. 아니 그러니까 안 봐. 우진 뭐다 뭐 이러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 규영 씨는 맨 처음에 초연부터 할 때부터 느끼기에 자신한테 굉장히 솔직한 그런 사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분명히 뭔가 트라우마가 있구나. 그래서 그 자국에 금방금방 이렇게 그 상처를 받거나 그런 거가 이렇게 표정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그래서 좀 어떤 보호해주고 싶은 약간 동정심이 느끼게 하는 그런 사내였어요. 신덕의 입장에서 봤을
네. 그리고 우리 민희는 웃는 게 참 입만 웃어서 그리고 이게 너무 곱상하잖아요. 그냥 예쁜데 활짝 웃지를 못해서 좀 뭔가 되게 더 하고 싶게 만드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고 이렇게 좀 페미닌적인 여자 같은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뻐서 예쁜 미소년? 근데 그렇게 예쁘게 생긴 애들이 진짜 무서운 애라고 생각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매력들? 네, 감사합니다. 예쁘신 신성민 배우님께서는 이번 시즌에 새롭게 합류하셨는데 공연하시면서 이 씬만큼은 사내를 위한 클라이막스 장면이다 싶으신 부분이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 어떻게 준비하시고 공연하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사내를 위한 클라이막스 씬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없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간다 어떤 작품이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물 개인적으로 내가 이 씬만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연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어떻게 쌓이는가가 나중에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가인 것 같아요. 그런 공연 매력인 것 같은데 그래서 무슨 장면을 위해서 무슨 장면이 클라이막스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작품과 제가 하고 있는 연기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클라이막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좀 힘이 들어가게 되는 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매일 같지는 않고요. 사실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날은. 저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경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사내가 신덕에게 이폴리타라고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내들은 그녀가 자살한다고 하는데 이경 배우님은 그녀가 남자의 손에 죽는다고 대사를 하세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나요? 두 개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둘 다 맞는데 자살한다는 건 혼자 하는 행동으로만 표현이 되잖아요. 그 단어로만 봤을 때는. 근데 그 남자가 그냥 죽는다고 표현하는 게 제 입에 더 좀 잘 맞는 것 같고 또 둘을 한꺼번에 연관지어서 담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연습 때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연출님께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너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죠 저는. 네. 연출 스타일이 반목이라서 아니 그 실제로 죽음의 승이라는 소설 속에는 그 남자가 이제 끌고 가서 여자를 끌고 가서 이렇게 불탄전이 벌어진 와중에 함께 떨어지는 그래서 자살로 볼 수도 있고 남자 손에 죽은 거로 볼 수도 있고 해서 규영 씨가 또 그렇게 표현했을 때 이렇게 괜찮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죠. 반갑습니다. 다음 정민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관객 여러분들께서 되게 많이 말씀해 주신 게 정민 배우님의 한쪽 입꼬리가 올라간 모습이 너무 섬뜩하다는 분이 되게 많으신데요. 특히 마지막에 죽음의 비밀로에 문 앞에서 살짝 돌아보시면서 웃는 그 장면이 굉장히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문 앞에서 뒤를 살짝 돌아보시면서 웃으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뭐 공연이 이제 끝났지만 사실 공연이 이제 뭐 몸적으로 막 이렇게 뭐 힘든 거 이런 건 없는데 이제 어쨌든 감정 싸움들이나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힘든 것보다 오히려 정신적으로 힘든 게 체력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공연이 끝날 때가 그렇게 들어갈 때가 기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웃는 거야, 거기서? 지난, 나 진짜. 이거는 모두가 공감할걸? 지난 시즌에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 아, 내가 하고 똑같은데, 똑같은 아, 너네 그래서 웃었어, 거기서? 아, 설마 내일 연습 다시 해야겠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 마지막에 웃는 의미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신덕하고 우진은 뛰어내려서 죽음을 선택을 했는지 뭐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의견은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것까지가 이제 저의 어떤 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상황에서 뭐 어쨌든 뛰어내서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게 어쨌든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그 우진이 쓴 대본을 이제 불태우고 읽으면서 이태리로 가는 배를 탄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진과의 그러니까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우진과의 함께한 시간들, 뭐 신덕과의 함께했던 시간들 2021년도 21년 만에 21년도에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즐거웠던 거죠. 그래서 뭐 항상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제가. 근데 그것도 이제 틀어지면서 그 후에 이제 제가 변하기 시작하고 이제 어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목적을 확실하게 만든 건데 그 시간으로 인해서 뭐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진과 신덕이라는 인물은 어쨌든 좀 다른 죽음과 좀 특별하게 자기네들이 죽음을 직접 선택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신선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다시 한번 또 뭔가 찾아가서 정말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즐거움인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공연이 끝났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에 이어서 연출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사내가 총을 맞고 등장을 해요. 그래서 등장할 때 굉장히 비틀거리는데요. 나갈 때는 또 엄청 멀쩡히 서서 그러거든요. 요거에 대한 연출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인간이지 않아 보였으면 좋겠고,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으로 보였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제 안에. 그래서 그 사내가 인간이든 인간이 아니든 어떤 만약에 인간이라고 치면 조금 초인적인, 인간이 아니라고 치면 조금 인간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냥 제 직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또 너무 멀쩡히 들어오는 것도 제 눈에 이상하게 보였고, 또 처음에 아프게 들어왔는데 나중까지 그러는 것도 제 눈에 이상하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되게 지금 짧은 시간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까 되게 많은 시간이 지나 있어요. 그래서 객석 질문은 그렇게 많이는 받지 못할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 몇 분만 빠르게 받아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먼저 그러니까 아까 그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명이라는 거가 운명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 제가 전공이 그쪽 한자 관련 쪽이라서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부정하는 게 아니고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실제로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의미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같은 의미고요. 난 그런 얘기 안 했어. 명운이랑 운명이 같은 뜻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통용되는 그 운명보다는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사전적으로. 맞나요? 아닐 거예요. 그것도 아니래. 그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계속,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 오늘 보면서 문득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사내가 원하는 거는 사내가 원하는 게 둘의 죽음이었다면, 왜 그게 방법이 꼭 총살이요, 그러니까 총으로 자살하는 거여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배에서 죽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것처럼 뛰어내리는 걸로 유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처음에 사내가 의도했던 게 총으로 자살하는 거여야 했었던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글쎄요, 뭐 굳이 그런 이유는 따로 있진 않고요. 어쨌든 사내는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사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결말에 대해서 심취하고 특히 우진과 신덕의 드라마 안에서는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즐기고 그런 거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인데, 그 방법은 그 앞선 1918년에도 거기도 다 다른 모양으로 만들었거든요. 굳이 총살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이 이야기에서, 우진과 신덕의 이야기에서는 그러기를 원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뒤틀린 결말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초홍의 이유는 그 빠른 시간에 둘을 가장 간단히 죽일 수 있어요. 아니 이게 그 자리에서 의진을 죽이고 굳이 각분이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보다는 단순히 총으로 한 공간에서 둘을 같은 공간에서 죽이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간편하기도 하고, 팔을 이렇게 쏴서 죽는 거 보면 사람들한테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을까? 자기 어떤, 왜냐면 자살 뛰어내린 거는 어쨌든 뭐 막말로 막말 안 이렇게 남겨놓고 죽어서 지금 현재 뛰어내려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의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문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죽음을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사실 그 배에서 뛰어내리는 행동, 그 행위 자체를 죽음으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그것은 단 1%의 가능성을 향한 내던짐이거든요. 살려고 뛰어든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진은 이 사내의 그 죽음을 향한 그 열정과 그 능력에 대해서 100%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정해진 그 스크립트를 받고, 나는 1926년 8월 4일 새벽 4시에 이 배 안에서 죽는다라고 강하게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어차피 배 안에 있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 밖으로 몸을 내던지면서 마지막 희망을 했던 그 태도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내도 서로 공유하고 있던 부분에서 뒤틀렸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연습 중에 이런 얘기도 오고 갔었어요. 우진이 배에서 뛰어내리는 탈출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우진은 전라도 거부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면 독구주마로 더 큰 배가 기다리고 밑으로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위로 배를 잡고 도망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그들은 죽으려고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우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치밀한 계획을 또 세웠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사내가 분명히 한 방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 받아볼게요. 네. 이쪽 통로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저기 사내가 그 대본상으로 빈 페이지가 빈 공간이 많은 캐릭터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배우분들이
씨가 캐릭터를 만드실 때 사내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뒷이야기, 혼자만의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우진이나 신덕을 만나기 전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21년과 26년 사이의 일이라든지 그 사이에 사내의 행방이나 뭐 사내의 기분, 뭐 상태 그런 심정들 그런 거를 생각해 주신 게 있으면 한가희 씨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야 하고 고국순회 공연에서 빠지게 되죠, 사내가.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은 고국순회 공연을 떠나고. 근데 고국순회 공연을 원래 일정대로 다 돌지 못하고 중간에 일본 경찰에 의해서 그게 무산돼요. 그래서 저는 그건 팩트고요. 진짜로 있었을 땐 싫어하고 거기에 사내가 관여를 하지 않았을까? 사내가 존재한다면 어떤 식으로 관여를 했을까 싶을 때 그게 진짜로 그때 어떤 금기시되는 단어가 극 중에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내가 모자 같은 거 푹 눌러쓰고 조연출인 척 이렇게 와서 배우한테 이게 연출이 갑자기 바꾼 대사라고 이거를요? 바뀌었으니까 이대로 해주세요 지금. 아, 네,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사내는 일본 경찰들을 부른 거죠. 불순한 공연이 올라가고 있다고. 그럼 모든 책임은 나였네. 내가 갑자기 그 대사를 말했으니까. 다 그 팀 자체가 연출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거 지켜봐 왔고 항상 도진도 사내가 지켜보고 있다고 느끼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신덕과 우진과 이제 결별을 하고 우진하고 신덕도 실제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시간이 우진의 바람기 때문에 바로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남자 좋아하는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신덕과 떨어지면서 각자 또 그 떨어진 상태에서 각자 생활을 또 즐겨야 아주 신나게. 그 시대에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떨어져 있는 과정에서 사내가 신덕을 항상 옆에서 친구로서 많이 힘들었겠죠. 많이 힘들었을까? 좋았어? 아무튼 신덕을 옆에서 챙겨주면서 우진이 신덕과 이제 위에서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도쿄창가라는 노래를 부르고 끝나고 나가서 신덕과 안녕 하고 피커랑을 부르면서 나가는데 우진이 이제 신덕에게 그 사람 사내랑 어떤 사이냐 라고 말을 하고 그때 신덕이 하는 대사가 이제 그래서 네가 내 옆에 없을 때도 사내는 항상 나를 지켜줬었다. 이 말을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에피소드들을 생각하고 그랬죠. 정리 안 되는 거 좋거든요. 아니 잘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얘기할 때 처음에 말했던 그런 곡순회 공연에 대한 얘기, 정명이 어떤 찾아가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공유가 돼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기 공연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보들은 어느 정도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진에게 뭔가를 보내오고 그런 것들, 저런 것들, 신덕에 대한 찾아가고 이런 것들 그런 걸로 토대로 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막 구체적으로 언제 왜 찾아가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됐고 사실 유치해질 수 있는 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저는 이름도 생각했어요. 제 진짜 이름 이런 거. 근데 뭐 그런 걸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좀 웃긴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떤 진짜 규정을 가지고 공연을 하면은 초연생이 연습하면서부터 어떤 딱 명확한 어떤 이렇게 됐고 나는 뭐 저 마지막에 신덕과 우진이 뛰어내리는 것까지도 내가 생각한 계획이었다라는 이런 생각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게 되면은 연습할 때
그때 이제 막 우리끼리 얘기했던 건데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공연을 하기가. 그래서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출님이 반복이라는 스타일을 선택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또 정리 안 되는 목소리. 저는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자면 제 머릿속으로 그냥 제가 역할을 산을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산을 너무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왜 산에 가? 여자가 아니고 산에 가. 그래서 사내가 여자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남자를 하고 한번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근데 혼자 이렇게 왜냐면 다른 윤신덕이라는 김우진은 역사적 사람이었기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상상을 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는데 사내는 무궁무진하게 상상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 제가 또 이렇게 약간 중2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중2병이라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리드나 뭐 이런 거에 되게 이렇게 혼자 놀기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보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사내랑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똑똑했던 아이가 어릴 때 그 누군가의 권력에 의해서 내 삶이 송두리째 뒤바뀐 이후로 어떻게 하다가 뭐 하나를 시도를 했는데 나 또한 누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된 후로 이 아이의 어떤 그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면서 삶에 사는 존재 이유를 느끼게 됐다고 할까? 그런 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의 나라를 그냥 왔어요. 근데 연습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너무나. 그런 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빈칸으로 줬다고 하는 건 뭐 대본이 아예 빈칸이었던 건 아니고요. 대사는 다 있고 그 연표를 줬어요. 그 김우진과 윤신덕은 연표가 있잖아요. 1997년 뭐 경남 장동 출생, 평양 출생.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없는 거죠. 비어 있는 거죠. 대신에 그 죽인 거니까요. 1998년 누구 살해. 그래서 그 칸칸이는 상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뭐 어느 순간 본인의 그 능력을 깨달은 그 순간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 타겟으로 정한 순간들이 있었을 거고,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들 만나게 아까 고프네우건 얘기했는데, 거기 가서 백스테이지에서 또 신덕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런 과정에서. 그 뒤로 또 윤신덕을 짝사랑했던 박정식이 자살하거든요. 그리고 모토 후미코도 의문의 백혈병 금방 죽어 급사예요. 일주일 만에. 그런 배우에도 사내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그리고 그 이용무 스캔들로 인해서 윤신덕이 하얼빈으로 거의 도망치지 않는데 그때 당시 김우진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사내가 찾아가서 또 성적인 관계를 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상상도 해봤고요. 또 이거 다시 이제 그 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공산주의자로 또 변해서 그때는 조승이라는 이름으로 또 활동하면 또 어떨까 그런 장면, 스틸터먼트는 그런 장면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는데 그거대로 연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또 각자 나름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연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여서 그런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야기거리가 무궁무진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시간을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과 연출 너무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너무